좁은 묘지 진입로 한쪽에 검은색 차 한 대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고 운전석에 앉은 기사는 차 안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차에서 내린 한 남자가 천천히 마치 발걸음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린 듯 묘지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김태성, 67세. 성주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회장도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한 명의 아버지였을 뿐이었죠. 그는 대리석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이 쌓인 땅바닥의 차가움이 바지를 뚫고 무릎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떨리는 손을 뻗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대리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차가움이 손끝을 타고 팔을 거쳐 가슴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은발 머리카락 위에, 어깨 위에, 떨고 있는 손등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묘비에 새겨진 글씨를 읽었습니다. 김재현. 1995년 3월 15일 생 2021년 12월 23일 소천. 그의 외아들. 오늘로 딱 3년째였습니다. 태성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눈을 감으니 눈물이 뜨겁게 흘러내렸고 그 눈물은 차가운 뺨 위에서 금방 식어버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그 떨림 속에 3년간 쌓여온 죄책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 아픔은 전혀 무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아들이 말했죠.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회사를 생각하라고, 신분에 맞게 살라고 그렇게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성은 묘비의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에 이마를 누르고 작게 흐느꼈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갑자기 들려온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태성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흐려진 시야에 누군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눈앞에 젊은 여성 한 명이 2명의 아이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자는 29살쯤으로 보였습니다. 베이지색 겨울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옷깃이 달아 있었고 소매 끝이 해져 있었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었지만 몇 가닥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제대로 쉬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고 단단했죠. 그리고 그녀의 양옆에 똑같이 생긴 2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였어요. 파란색 패딩 점퍼를 입고 털모자를 쓴 아이들은 2살 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동그란 얼굴에 통통한 볼,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참 귀여웠어요. 태성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 묻은 눈을 털어내며 여자를 바라봤어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죠. 누구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계심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여자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을 꺼내려다 멈추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윤이라고 합니다. 재현 씨.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용기를 내듯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재현 씨의 연인이었습니다. 태성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재현의 연인. 그는 아들이 여자를 사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죠. 3년 전 그날 밤 아들이 결혼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여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신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요. 태성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게 식었습니다.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을 살짝 앞으로 데려왔어요. 이 아이들은 재현 씨의 아들입니다. 순간 태성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한번 크게 뛰더니 그 다음엔 아예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고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재현의 아들. 그의 시선이 아이들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을 뻔했어요. 아이들의 얼굴,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모양. 그것은 재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재현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들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태성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고 가까스로 묘비를 짚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재현 씨가 돌아가신 후에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습니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한 아이가 눈송이를 손으로 잡으려고 손을 뻗었고 다른 아이는 엄마의 다리에 얼굴을 묻으며 수줍어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윤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물어봐요. 아빠가 어디 있냐고, 왜 우리한테만 아빠가 없냐고. 그래서 왔습니다. 아버지는 못 줘도 할아버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자. 재현의 아들. 하지만 동시에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난 3년간 재현의 이름을 팔아 돈을 뜯어내려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 여자를 믿을 수 있겠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태성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윤희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있었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어요. 이 안에 재현 씨와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태성에게 봉투를 건네려 했지만 태성은 받지 않았습니다. 묘비 옆에 두십시오. 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희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조용히 봉투를 묘비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어 묘비 앞에 절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를 따라 고개를 숙였어요. 재현 씨.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우리 준혁이 준호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윤희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 위에 떨어져 작은 점을 만들었어요. 태성은 그 광경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는 표정을 굳게 유지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아직은. 윤희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태성을 마주봤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셔도 좋습니다. 무슨 검사든 다 받겠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들한테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태성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그들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저 회장님. 윤희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태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는 그의 뒷모습은 단호했어요. 절대 돌아보지 않을 것처럼 곧게 펴진 어깨,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 윤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윤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준혁아, 저분은 너희 할아버지셔. 할아버지?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우리도 할아버지 있어? 윤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거든요. 그저 아이를 꼭 안아줄 뿐이었어요. 차에 올라탄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묘비 앞에 여자와 두 아이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그들의 모습은 점점 흐려져 갔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회장님. 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계속 백미러에 비친 묘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묘하게 끌리는 무언가.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재현과 너무나 닮은 그 얼굴이. 묘지에서 30분쯤 떨어진 곳에서 태성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차를 세우시오. 네, 회장님. 잠깐만 세우시오. 차가 길 한쪽에 멈췄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묘비 옆에 둔 봉투. 그 안의 사진들. 보지 않았지만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돌아가시오. 예? 어디로 말씀이십니까? 묘지로. 다시 묘지로 가야겠소. 기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차를 돌렸습니다. 10분 후 차는 다시 묘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태성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어요. 언덕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빠왔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재현의 묘 앞에 도착했을 때 여자와 아이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하지만 묘비 옆에는 낡은 봉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태성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몇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성은 차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실내등을 켰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장 한 장 사진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재현과 윤희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소가. 태성의 눈이 커졌어요. 양평 별장이었습니다. 나무 테라스, 그 뒤로 보이는 산의 능선, 테라스 옆 작은 연못. 그곳은 태성과 재현만이 알고 있는 장소였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가족끼리만 갔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태성과 재현 단둘이만 가끔 찾던 곳이었죠. 그 별장에 재현이 이 여자를 데려갔다는 건 진심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사진을 봤어요. 별장 내부였습니다. 거실 벽난로 앞에서 재현과 윤희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재현은 윤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고 윤희는 재현의 품에 편안하게 기대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죠. 태성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재현이 언제 이 사진을 찍었을까? 아마 자신이 출장을 간 사이였을 거예요. 재현은 그때 혼자 별장에 가서 휴식을 취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 번째 사진. 별장 뒤편 산책로였습니다. 재현과 윤희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낙엽이 쌓인 오솔길이었고 두 사람의 뒷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1년 10월 15일. 태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로부터 2달 후 재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번째 사진. 재현이 윤희의 손에 무언가를 끼워주고 있었습니다. 반지였어요.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재현의 표정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진지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성은 사진을 손에서 놓쳤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별장. 그곳은 재현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엄마의 추억이 남아있는 곳이었고 아버지와 단둘이 깊은 대화를 나누던 곳이었어요. 재현이 그곳에 윤희를 데려갔다는 것은 그녀를 가족으로 생각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 재현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렇게 환하게 웃는 재현을 본 게 얼마만인가요? 적어도 성인이 된 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아버지, 엄격한 후계자 교육, 끊임없는 압박. 재현은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진 속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얼굴이었어요. 재현아. 태성은 중얼거렸습니다. 너는 정말 이 여자를 사랑했구나. 그의 머릿속에 3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거실에서 재현이 말했죠. 결혼하고 싶다고, 윤희 씨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하지만 태성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우리 집안과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재현은 집을 나갔습니다. 비 오는 밤이었어요. 재현의 뒷모습이 현관문 너머로 사라질 때 태성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돌아올 거야. 며칠 지나면 정신 차릴 거야. 하지만 재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태성은 흩어진 사진들을 하나씩 주웠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사진을 집어들었을 때 뒷면에 뭔가 적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재현의 필체였습니다. 희야, 우리 여기서 아이들 키우자. 엄마가 좋아했던 이 별장에서 행복한 가족을 만들자. 사랑해. 재현. 태성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은 정말 그 미래를 꿈꾸고 있었구나. 가족을, 아이들을, 행복을. 하지만 자신이 모두 빼앗아 버렸습니다. 태성은 사진들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이 구겨졌지만 신경 쓰지 못했어요. 목구멍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그것은 곧 흐느껴 우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운전석의 기사는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67세의 이강이 난 남자가 한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이 사람이 지금 차 안에서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태성이 말했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그 여자. 윤이라고 했나? 그 여자를 찾아보시오. 네.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주소를 알아내시오. 어디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든 걸 알아보라고. 태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오. 몰래.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 하지만 태성의 마음은 여전히 묘지에 그리고 사진 속 재현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별장 테라스에서 찍은 사진. 재현이 윤희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셀카 타이머로 찍은 것 같았어요. 재현아, 미안하다. 태성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그저 행복하게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마치 수많은 작은 별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성은 비서실장 최민수로부터 보고를 받았어요. 윤희의 주소, 직업, 생활 패턴, 모든 정보가 책상 위 보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마포구 연남동 다세대 주택 3층, 월세 35만 원, 겨우 5평 남짓한 방입니다. 최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윤희 씨는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에 거의 16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이들은 낮 동안 구립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고요. 태성은 보고서를 읽으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16시간. 네. 편의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리운전은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입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가서 일하고 새벽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태성의 손이 보고서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어요. 계속하시오. 윤희 씨의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는데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윤희 씨가 매달 30만 원씩 송금하고 있더군요. 친구나 친척의 도움은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윤희 씨가 돈을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진작에 연락했을 테니까요. 태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연남동으로 가보겠소. 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이십니까? 그렇소. 직접 보고 싶소. 그날 아침 8시, 태성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 대신 평범한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었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어요. 최민수가 모는 평범한 소나타를 타고 연남동으로 향했습니다. 연남동 골목은 좁고 복잡했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전봇대마다 전선들이 엉켜 있었어요. 녹슨 우편함, 벗겨진 페인트, 깨진 보도블록. 태성이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최민수가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입니다, 회장님. 태성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 보였어요. 3층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시면 연락하십시오. 태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골목을 천천히 걸었어요. 어디선가 음식 냄새가 났고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아침 시간이었죠. 건물 입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누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이었습니다. 태성은 재빨리 전봇대 뒤로 몸을 숨겼어요. 윤희는 쌍둥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준혁아, 준호야, 어린이집 가자. 윤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밝고 활기찬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을 보니 눈 밑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뭐 먹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식이야. 어린이집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와.
윤희는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태성은 알 수 있었어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피로와 걱정을. 셋은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10분쯤 걸었을까요? 윤희와 아이들은 작은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연남 꿈나무 어린이집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엄마, 빨리 와요. 그래, 엄마 일 끝나면 바로 올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윤희는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뽀뽀를 해줬어요. 아이들이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고 윤희는 한참 동안 그 문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편의점을 향해 가고 있었죠. 태성은 계속 뒤를 따랐습니다. 윤희가 도착한 곳은 홍대 입구역 근처의 24시 편의점이었습니다. 윤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성은 편의점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거기서 편의점 안이 훤히 보였어요. 윤희는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응대하고 상품을 진열하고 바닥을 닦고 한시도 쉬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제대로 먹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삼각김밥 하나를 서서 먹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죠. 태성은 그 모습을 몇 시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오후 6시가 되자 윤희는 앞치마를 벗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다시 어린이집으로 향했어요. 아이들을 데리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태성은 다시 뒤를 따랐습니다. 어린이집 앞. 윤희가 도착하자 아이들이 달려 나왔어요. 엄마, 우리 아들들 오늘 재미있었어? 네. 선생님이 그림 그렸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떠들었고 윤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피곤한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지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셋은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아까 윤희가 일했던 그 편의점이 아니라 집 근처의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태성도 조심스럽게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 뒤에 숨어서 윤희를 지켜봤어요. 윤희는 라면 코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1,500원짜리 컵라면을 들고 있었어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걸 내려놓고 더 싼 라면을 집었습니다. 1,200원짜리였죠. 그리고 우유 한 팩, 바나나 2개를 담아 계산대로 갔습니다. 4,800원입니다. 윤희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태성은 멀리서 봤어요. 지갑 안에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전부였습니다. 윤희는 5,000원을 내고 잔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밝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식이야. 라면이랑 바나나. 와, 좋아요. 아이들은 신나했지만 태성의 가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특식이라고 했습니다. 1,200원짜리 라면이 특식이라고. 태성은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골목 어둠 속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다시 윤희의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3층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불이 켜져 있었고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였어요. 저 좁은 방에서, 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최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 실장. 네, 회장님. 유전자 검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소. 네. 아이들의 머리카락이나 침 등을 채취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진행할 수 있고요.
태성은 3층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비하시오. 내일 실행하겠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태성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눈송이가 그의 얼굴에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윤희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식탁, 컵라면 2개, 우유 1팩. 그게 전부였지만 아이들은 행복해 보였어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현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의 중얼거림은 차가운 겨울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이틀 후 태성은 다시 연남동을 찾았습니다. 윤희가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시간을 노렸죠. 태성은 어린이집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어린이집 입구가 훤히 보였어요. 9시쯤 윤희와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윤희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기 위해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지금부터 할 일이 옳은 일인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어린이집 문 앞에서 태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몰래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게 맞는 일일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윤희에게 직접 요청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성주그룹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힌 명함이었죠.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젊은 여자 선생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성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선생님의 눈이 커졌어요. 성주그룹 회장님이시라고요? 네.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원장실로 안내된 태성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어린이집의 원생 중에서 몇 명을 선정하려고 하는데요. 김준혁, 김준호 형제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준혁이 준호요. 참 착한 아이들이죠. 엄마가 정말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건강검진을 무료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이들의 건강 정보나. 태성은 말을 흐렸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불편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참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런데 이런 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다만 사전 조사 차원에서 아이들의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자 합니다. 결국 원장은 동의했고 태성은 놀이 시간에 아이들을 잠깐 만날 수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 쌍둥이는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다가가자 한 아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저씨 누구예요? 준혁이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태성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나 재현을 닮아 있었어요. 안녕. 너희 엄마 아는 아저씨야. 태성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리 엄마요? 응. 엄마가 너희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셨어. 다른 아이 준호가 그네에서 내려와 태성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언제 와요? 저녁에 오실 거야. 엄마가 일 끝나면 바로 오신대.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과 이렇게 가까이서 이야기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저씨는 왜 왔어요? 너희가 건강한지 확인하려고. 혹시 머리 아프거나 아픈 데 없어? 없어요. 준혁이 활짝 웃었습니다. 태성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머리카락 몇 가닥을 채취했습니다. 준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다가갔죠. 너희 참 건강해 보이는구나. 네. 엄마가 우리 밥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웃었습니다. 태성은 그 웃음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알았지? 네. 태성은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감정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아저씨 또 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어 보이고는 돌아섰어요. 어린이집을 나서는 그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의 머리카락이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어요. 차에 올라탄 태성은 최민수에게 봉지를 건넸습니다. 삼성의료원 유전자 검사센터로 가장 빠르게 보내시오. 그리고 절대 비밀이 유지되도록.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일치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성주그룹 본사 42층 전무집무실. 김태연 42세. 재현의 사촌이자 성주그룹 전무였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평복 차림으로 외출을 자주 하십니다. 운전기사도 평소와 다른 사람을 쓰시고요. 어디 가시는지도 비밀로 하십니다. 태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디 가시는지 알아봤나? 마포구 연남동 쪽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목적지는 연남동. 태연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이 연남동에 무슨 일이 있을까? 투자건? 아니면 개인적인 일? 계속 지켜보게. 회장님께서 어디 가시고 누굴 만나시는지 모든 걸 보고하라고. 알겠습니다, 전무님. 비서가 나가고 태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재현이 죽은 지 3년. 그동안 태연은 조용히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이 사진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주요 사업부를 장악하고 주주들의 신뢰를 얻었죠. 이제 회장 자리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 회장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뭘 하고 계신 거지, 회장님? 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3일 후 태연은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삼성의료원 유전자 검사센터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하라고 하셨고요. 유전자 검사? 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유전자를 검사한 거지? 그건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직접 샘플을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태연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유전자 검사. 비밀리에. 회장이 직접. 혹시 재현이와 관련된 건 아닐까?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연남동에 가신 것과 유전자 검사. 연결고리를 찾아봐. 지금 당장. 네, 전무님. 비서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태연은 책상에 앉아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어요. 톡톡톡. 규칙적인 소리가 조용한 집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설마.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재현이의 아이가 있다는 건 아니겠지. 만약 정말로 재현의 아이가 있다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후계 구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태연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안 돼. 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재현이가 죽은 지 3년이나 됐는데.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주일 후 태성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회장님. 태성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복잡한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부계 확률 99.9%. 태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어요. 99.9%.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이와 준호는 정말로 재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손자였어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기쁨과 슬픔,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재현아, 내가 아들을 남기고 갔구나. 그는 흐느꼈습니다. 67세의 이강이 난 남자가 한국 재계의 거물이 지금 집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울고 있었어요. 최민수는 조용히 물러나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이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태성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숨이 겨우 고를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일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재현의 사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재현아, 아빠가 이제 알았어. 내가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태성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너희 행복을 빼앗았어. 하지만 이제는 바로잡을 거야. 내 아들들을, 내 손자들을 지킬 거야. 그는 최민수를 불렀습니다. 최 실장. 문이 열리고 최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회장님. 윤희 씨에게 연락하시오. 내가 만나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어요. 겨울 해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김태현 전무가 이미 모든 걸 눈치챘다는 것을. 그리고 곧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것을. 같은 시각, 태연의 집무실.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전무님, 확인했습니다. 연남동에 윤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29세 미혼모이고 쌍둥이 아들이 있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름이 뭐지? 아이들 이름. 김준혁, 김준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쾅! 태연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재현이의 아들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 며칠 전 그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를 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그는 비서를 돌아봤습니다. 언론사에 연락하시오. 내가 아는 기자들 모두. 그리고 태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사진들에게도 연락해. 긴급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회장님의 판단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네. 하지만 전무님. 지금 당장. 비서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태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음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재벌 상속을 노리는 사기꾼 미혼모. 그럴싸한 이야기지, 안 그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하거든. 회장님. 폭풍의 전야였습니다. 사흘 후 태성은 윤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할 게 있다고. 윤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긴 후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성은 벤치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다가오자 그는 일어섰어요. 오셨습니까? 네. 윤희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성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거든요. 앉으시죠.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강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겨울 햇살이 물 위에 반짝였습니다. 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윤희의 몸이 굳었습니다. 준혁이와 준호. 재현이의 아들이 맞더군요. 99.9% 일치합니다. 윤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해야겠습니다. 윤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눈으로 태성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제가 재현이와 당신의 관계를 반대했습니다. 그게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당신을 받아들였더라면 재현이는 죽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혼자 아이들을 키우지 않아도 됐을 거고요.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윤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재현 씨가 그렇게 급하게 나가지만 않았어도. 아닙니다. 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아들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제가 회사만 생각하고 체면만 생각했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아들의 행복이었는데.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윤희 씨. 태성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와 준호를 제 손자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당신도 제 며느리로 모시고 싶고요.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심이십니까? 네. 진심입니다. 지난 3년간 당신이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태성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 변호사입니다. 연락하시면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릴 겁니다. 아이들의 호적 정리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비도 물론이고요.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 할아버지라도 있으면. 알겠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죠.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뭔가요? 아이들을 자주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손자들과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윤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한강물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고 겨울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얼마나 짧을지. 이틀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아침 일찍 윤희는 편의점으로 출근하던 중이었어요. 지하철역 입구를 지나는데 신문 가판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 성주그룹 회장, 정체불명 미혼모에게 속아. 재벌 상속 노린 사기극 의혹. 윤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죠. 성주그룹 김태성 회장이 최근 정체불명의 20대 미혼모와 접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3년 전 사망한 김 회장의 외아들 김재현 씨의 자녀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회장은 이를 믿고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희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신문을 적셨거든요. 사진도 실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었어요. 언제 찍혔는지도 모르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진까지. 안 돼. 윤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녀는 황급히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같은 기사가 떠 있었어요. 댓글은 수천 개였습니다. 역시 재벌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야. 미혼모가 무슨 배짱으로. 사기꾼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해.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속지 마시고요. 윤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지하철역 바닥에 털썩 앉아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여자. 신문에 나온. 맞네, 저 여자야. 진짜 뻔뻔하네. 윤희는 얼른 일어나 도망치듯 지하철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숨이 가빠왔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한 윤희는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편의점 점장이었어요. 윤희 씨 미안한데 당분간 나오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이 수군거리고 본사에서도 연락이 와서. 네. 윤희는 힘없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 원장이었어요. 윤희 씨. 죄송한데 준혁이 준호 데리러 빨리 와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학부모들이. 윤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 갈게요. 그녀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린이집까지 뛰어갔어요. 숨이 가빴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걱정됐거든요.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을 때 몇몇 학부모들이 서 있었습니다. 윤희를 보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야. 애들이랑 같은 반이래. 우리 애들이랑 접촉하면 어떡해. 윤희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장실에 준혁이와 준호가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엄마. 윤희는 아이들을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참으려 애썼어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가겠습니다. 윤희 씨. 저도 이해는 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너무 심하게 항의를 해서.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을 나왔습니다. 밖에 있던 학부모들이 비켜섰어요.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엄마, 왜 울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윤희는 억지로 웃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골목길이었지만 오늘은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꽂혔습니다.
같은 시각, 성주그룹 본사 회장실. 태성은 신문을 보며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모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태성이 최민수에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언론에 흘린 거요? 유전자 검사는 극비로 진행했는데 조사해보니 전무님 쪽에서 흘린 것으로 보입니다. 태연이가 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전무님께서 회장님의 동선을 계속 파악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건도 알아내셨고요. 태성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그 자식이 감히.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김태연 전무님께서 이 사진 긴급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30분 후 대회의실로 모이라고. 뭐라고?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이사회를 소집해. 그리고 언론사들이 본사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고요. 태성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윤희 씨에게 연락하시오.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제가 이 상황을 해결할 테니. 알겠습니다.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본사 앞 광장에 수십 대의 카메라가 보였어요. 기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내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30분 후 42층 대회의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태성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앉으시죠. 태성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았어요. 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최근 회장님께서 정체불명의 여성과 접촉하시고 회사 자금으로 유전자 검사까지 하셨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입니다. 태연 전무. 태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여성은 정체불명이 아니요. 재현이의 연인이었고 내 손자들의 어머니요. 이 사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손자라고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네.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일치했소. 저 쌍둥이는 재현이의 아들들이 맞소. 태연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유전자 검사 결과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나이가 드시면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게 아닙니까? 뭐라고? 태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지금 회장님의 건강과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겁니다. 태연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회장님의 최근 3개월 행적입니다. 평소와 다른 행동 패턴, 비밀스러운 외출, 그리고 이번 사건. 이 사진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경영자의 모습입니까?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태연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저를 포함한 공동 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태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재현 도련님이 돌아가신 후 회장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다른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이번 일은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입니다. 주가도 이미 3% 떨어졌고요.
태성은 이 사진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30년, 40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들의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자들입니다. 재현이의 아들들이에요. 제가 지켜야 합니다. 회장님, 태연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재현 형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저 여자가 진짜 재현 형님의 연인이었는지, 아이들이 정말 손자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다고 했잖소. 그 검사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태연은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회사를 생각하십시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답답한 침묵이었어요.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일시적 경영 일선 퇴진에 찬성하시는 분. 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1명, 2명, 3명.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결국 과반수가 찬성했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 서서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나약함도 느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윤희 씨와 아이들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언론 플레이도 그만두시고.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는 그저 회사를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태성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윤희와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민수였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윤희 씨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윤희 씨에게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하시오. 연남동으로 간다. 태성이 연남동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부터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윤희의 집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윤희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정말 김재현 씨의 아이들이 맞습니까? 김태성 회장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기자들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태성은 차에서 내려 기자들을 해치고 앞으로 나갔어요. 비키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더 이상 이분을 괴롭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소. 지금 당장 물러나시오. 기자들이 웅성거렸지만 태성의 기세에 눌려 조금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태성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희 씨, 저요. 김태성입니다. 안에서 소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왔으니 괜찮습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윤희의 붉어진 얼굴이 보였어요.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성이 안으로 들어가자 기자들이 다시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회장님, 저 여성과 무슨 관계입니까? 손자가 맞습니까? 태성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윤희를 바라봤어요. 방 안은 좁았습니다. 겨우 5평 남짓한 공간에 생활용품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쌍둥이는 겁먹은 표정으로 엄마 뒤에 숨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윤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님께 피해를 드렸어요.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태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는 주저앉은 윤희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윤희는 태성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집주인이 내일까지 나가래요.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을 받아주지 않고 일자리도 다 잃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괜찮습니다. 태성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모두 해결하겠습니다. 새 집도 구해드리고 아이들 어린이집도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태성은 구석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자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식으로. 윤희는 아이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준혁아, 준호야, 이리 와봐.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태성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재현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새겨져 있었어요. 눈매, 코, 입술 모양까지. 안녕. 너희가 준혁이 준호구나.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누구예요? 나는. 태성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란다. 할아버지? 아이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너희 아빠의 아빠. 준혁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하늘나라 갔는데. 그래.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기 있어. 너희를 보고 싶어서 왔어. 태성은 떨리는 손을 뻗어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작고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닿는 순간 그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준호도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래, 너희 할아버지야. 태성은 두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그의 품에 안겼어요. 아이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금방 편안해졌습니다. 할아버지 따뜻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태성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안은 채 소리 없이 울었어요. 3년간 쌓였던 슬픔과 후회, 그리고 이제 찾은 희망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안 울어. 그냥 너희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래. 태성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준혁이, 준호.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이제 너희를 지켜줄 거야. 아무도 너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거야.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좋아요. 그 순간 태성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를 잃더라도 이 아이들을 지켜야겠다고. 재현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자신의 손자들을 지켜야겠다고. 윤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태성은 윤희와 아이들과 함께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어요. 저녁은 간단한 김밥과 우유였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도 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매일 올게. 태성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희를 바라봤어요. 윤희 씨, 내일 짐을 싸십시오. 제가 새로운 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큰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모든 걸 바로잡을 테니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일이신데요? 이사회에서 저를 내보내려 하고 있습니다. 태연이가 제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태성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재현이가 남긴 것들을 위해서라도. 2주 후 성주그룹 본사 대강당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자리를 채웠고 앞쪽에는 기자들의 카메라가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이번 주주총회는 단순한 정기총회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퇴진을 결정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예정이었죠. 무대 위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이사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회장석이었습니다. 김태현 전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주주들을 바라봤어요.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성주그룹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김태성 회장의 행보는 우리 모두를 우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여성과의 스캔들, 회사 자금의 사적 사용, 그리고 경영 판단력의 저하. 이 모든 것이 우리 회사의 주가를 15% 하락시켰고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제안합니다. 김태성 회장의 퇴진과 새로운 경영 체제로의 전환을. 잠깐.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태성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최민수 비서실장이 노트북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죠. 태성은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중앙 통로를 걸어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석에 앉으며 마이크를 당겼어요. 주주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태연 전무의 말을 듣고 계셨겠죠. 저의 경영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제가 회사에 해를 끼쳤다고. 태성은 주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태연 전무가 여러분께 숨겨온 사실들도 함께. 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말씀을? 조용히 하시오. 태성의 목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최 실장, 준비한 자료를 틀어주시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화면이 켜졌습니다. 최민수가 노트북에서 USB를 꽂았어요. 화면에 젊은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재현이었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재현은 어딘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평 별장의 거실이었어요. 그는 카메라를 보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죠. 재현의 목소리였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이 영상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남깁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재현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윤희. 저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반대하시겠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화면 속 재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희와 함께 이 별장에서 살고 싶습니다. 엄마가 사랑하셨던 이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습니다. 태성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당의 많은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제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재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만약 제가 이 세상을 떠나고 희가 혼자 남게 된다면, 아버지, 부탁드립니다. 그녀를 지켜주세요. 그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저를요. 화면 속 재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리고 혹시 희가 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도 제발 지켜주세요. 제가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할아버지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태성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아들이어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어요.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재현의 진심이, 그의 사랑이 모두에게 전해졌던 겁니다.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주주 여러분, 이것이 제 아들 재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영상은 재현이가 죽기 한 달 전에 녹화한 것입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윤희 씨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재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성이고 지금은 제 손자 둘을 홀로 키우고 있는 강인한 어머니입니다. 태성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99.9% 일치. 준혁이와 준호는 재현이의 친아들이 맞습니다. 제 손자들입니다. 그는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3년 전 아들의 행복을 빼앗았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제 편견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아들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킬 겁니다. 윤희 씨와 제 손자들을 지킬 겁니다. 그게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그는 태연을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태연 전무, 당신은 제가 판단력을 잃었다고 했죠. 하지만 정작 판단력을 잃은 건 누구입니까? 회장님, 그게 무슨... 최 실장. 태성이 말을 끊었습니다. 최민수가 다시 노트북을 조작했어요.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떴습니다. 복잡한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이었어요. 이것은 지난 2년간 태연 전무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내역입니다. 총 47억 원.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개인 계좌로 빼돌렸죠.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태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태성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2주간 회계감사팀이 철저히 조사한 결과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건 누명입니다. 저를 모함하시는 겁니까? 모함. 태성이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당신이 언론사에 돈을 주고 윤희 씨를 사기꾼으로 몰았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여기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이체된 3천만 원. 기자에게 직접 전달된 돈입니다. 태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다가를 반복했어요. 태연 전무. 태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회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제 가족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게 진실입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게 변했어요. 보안. 태성이 외쳤습니다. 김태연 전무를 밖으로 모셔들여라.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태연은 뒤로 물러섰어요. 안 돼. 이건 함정이야. 회장님이 저를 제거하려고. 하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태연을 붙잡아 강당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태연의 항변하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당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태성은 주주들을 바라봤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3년 전 아들의 행복보다 회사를 선택했고 그 결과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손자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윤희 씨를 제 며느리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이 회사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기꺼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주주가 일어섰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신사였어요. 저는 30년간 성주그룹의 주식을 보유해온 주주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방금 보여주신 영상.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둘 있죠. 만약 제가 회장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도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다른 주주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김재현 도련님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1명, 2명,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침내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태성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주주총회는 태성의 유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윤희와 손자들을 공식 가족으로 인정하는 안건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총회가 끝나고 태성은 강당 뒤쪽 출입구로 향했습니다. 거기에 윤희와 쌍둥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준혁이와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태성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아주었어요. 우리 손자들, 오늘 할아버지 멋있었지? 네. 할아버지 짱이에요. 태성은 아이들을 안은 채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윤희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윤희 씨. 아니, 이제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겠죠? 윤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아버님. 태성도 웃었습니다. 3년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재현아.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약속 지켰어. 내 가족을 지켰어. 겨울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마치 재현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봄. 경기도 양평의 별장은 완전히 새 단장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도록 정원을 정비했고 방도 새로 꾸몄어요. 거실에는 재현의 사진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걸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재현 희망재단 현판식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성은 재현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설립했어요.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고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윤희가 이사장을 맡았고 이미 수백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죠. 태성은 테라스에 앉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이와 준호는 이제 3살이 되었어요. 말도 제법 잘하고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게 영락없는 개구쟁이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봐요. 준혁이가 자전거를 타며 소리쳤습니다.
보조바퀴가 달린 작은 자전거였어요. 오, 우리 준혁이 잘한다. 태성이 박수를 쳤습니다. 윤희가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눈 밑 다크서클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아버님, 차 드세요. 고맙네. 태성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재단 일은 어떤가? 잘 되고 있어요. 이번 달에만 30명의 아이들이 새로 장학금을 받게 됐고요. 미혼모 지원 프로그램도 호응이 좋아서. 윤희는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성은 그런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재현이가 보면 자랑스러워 할 거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으니. 재현 씨가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윤희의 눈가에 잠시 그리움이 스쳤지만 곧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꽃 봐요. 작은 손에 민들레 홀씨를 들고 있었어요. 우와, 이거 불면 날아가는 거 알아? 윤희가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준호는 힘껏 민들레 홀씨를 불었습니다. 하얀 홀씨들이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어요. 와, 할아버지 봐요. 날아가요. 태성은 하늘로 날아가는 홀씨들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재현이 보내는 메시지 같았어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행복하세요. 준혁아, 준호야. 태성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네.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오늘 아빠한테 인사하러 갈까? 좋아요. 아빠 보러 가요. 오후 태성과 윤희는 아이들을 데리고 양평공원 묘지를 찾았습니다. 6개월 전 겨울과는 달리 지금은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묘지 전체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흩날려 눈처럼 내렸습니다. 재현의 묘 앞. 가족 4명이 나란히 섰습니다. 재현아, 아빠가 왔어. 태성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들도 데려왔어. 준혁이, 준호 인사해. 아빠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묘비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윤희가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습니다. 재현 씨,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요.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아이들 위로 떨어졌어요. 준혁이가 꽃잎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아빠가 보내주신 거예요. 태성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하늘에서 너희를 보고 계셔. 꽃잎을 보내주신 거야. 아빠, 우리 보고 있어요. 그럼. 아빠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아이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봄 하늘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가족은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 갈까? 네. 돌아가는 길. 준호가 태성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어. 저도 아빠처럼 될 수 있어요. 태성은 걸음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어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준호야, 너는 이미 아빠를 닮았어. 착하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워.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4사람은 벚꽃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한 가족이 있을 뿐이었죠. 저녁 별장으로 돌아온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윤희가 준비한 따뜻한 집밥이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었고, 윤희는 재단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태성은 그저 웃으며 듣기만 했어요. 식사 후 태성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양쪽에 아이 하나씩 앉히고 그림책을 펼쳤죠. 옛날에 태성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재현이 꿈꿨던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평범한 일상을 나누는 것.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자 아이들이 졸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졸려요. 준혁이가 하품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잘 시간이구나. 엄마 아이들 재울까? 윤희가 나와서 아이들을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태성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는 벽에 걸린 재현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재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재현아. 태성이 사진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내 부탁을 다 지켰어. 희도 잘 모시고 있고 준혁이 준호도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남긴 이 가족이 아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고맙다 아들아. 그리고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한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마치 재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윤희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 다 잤어요. 그래. 태성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고맙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줘서. 그리고 우리 재현이를 사랑해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재현 씨가 저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들어주셨잖아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장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그 조용함은 외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조용함이었죠. 태성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너구나. 그는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자거라, 아들아. 아빠도 잘게. 그날 밤 태성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었습니다. 가슴 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거든요. 죄책감도 후회도 이제는 없었습니다. 그저 사랑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1년 후 재현 희망재단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교육 지원을 받았고 수백 명의 미혼모들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준혁이와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 유치원에 입학했습니다. 두 아이는 아빠를 닮아 착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들로 자라고 있었죠. 윤희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언제나 아이들과의 시간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든든한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태성은 회사 경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양평 별장의 정원에는 재현을 기리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벚나무였어요. 매년 봄이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 재현이 여전히 가족과 함께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남긴 추억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김재현은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